저는 67의 오순자입니다. 남들은 저더러 자식 농사 잘 지어 호강한다고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는 것을 저 자신은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새벽은 유난히 공기가 차게 느껴졌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저는 이미 잠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가장 아끼는 외출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며느리 김보라의 34번째 생일이었기 때문이지요. 아들 성규와 보라가 결혼한 지는 5년이 되어 갑니다. 저는 두 아이가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남편이 평생 일궈 제게 남겨준 유산인 강남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을 떡하니 증여해 주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월세만 해도 젊은 부부가 돈 걱정 없이 사는 데는 차고 넘칠 정도였죠. 그 덕에 아들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시작했고 며느리는 결혼과 동시에 편안한 전업주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보고 미쳤다고 자식에게 미리 재산을 다 주면 나중에 늙어서 어찌하려고 그러냐며 혀를 찼어요.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 아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제 며느리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으니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라고 굳게 믿었거든요. 그랬기에 저는 오늘 이 새벽부터 부산을 떨었습니다. 보라가 요즘 임신을 준비한다며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 먹는다는 소리를 들은 게 생각났어요. 이럴 때일수록 인공적인 영양제보다는 정성이 담긴 음식이 최고라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생일에는 역시 미역국이라며 최고의 재료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미역국을 끓여주기로 마음먹었죠. 어제 미리 단골 정육점에 부탁해 구워 먹어도 살살 녹을 만큼 최상급인 한우 양지를 두툼하게 끊어왔고 완도에 사는 친구에게 직접 공수받은 자연산 산모용 미역도 찬물에 불려두었습니다. 들기름을 넉넉히 두른 냄비에 한우를 달달 볶으니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을 했어요. 고기의 겉면이 맛있게 익었을 때쯤 잘 불린 미역을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 함께 볶았습니다. 파르라니 살아나는 미역의 색깔을 보니 제 마음도 다 환해지는 기분이었죠. 쌀뜨물을 자작하게 부어 한 소끔 끓여내니 뽀얗고 깊은 국물이 우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고 뭉근하게 끓여야 제맛이 나는 것이 미역국입니다. 저는 가스레인지 앞에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 국이 눌어붙지 않도록 정성껏 저어가며 오랜 시간 국을 끓였어요. 이 국을 먹고 내 며느리가 어서 예쁜 아기를 가졌으면, 그래서 내 아들 성규가 아빠가 되는 기쁨을 누렸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함께 담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3시간이 넘는 정성을 쏟아부은 미역국이 완성되었습니다. 맛을 보니 제 스스로가 감탄할 정도로 깊고 진한 맛이 났어요. 저는 가장 큰 보온병을 꺼내 미역국을 가득 담았습니다. 혹시나 국만 주면 서운해할까 싶어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고기 장조림과 보라가 지난번에 맛있다고 했던 오징어채 볶음도 예쁜 반찬통에 나누어 담았죠. 양손 가득 무겁게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이걸 받으면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좋아할까? 아침부터 어머니 덕분에 든든하게 생일상을 받는다고 기뻐하겠지. 그런 상상만으로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네 아파트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입니다. 이른 아침이라 길은 막히지 않았고 금세 아파트 단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양손에 짐을 들고 공동 현관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마저 설레었습니다. 17층에 도착해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문이 열렸어요. 아직 잠이 덜 깬 부스스한 얼굴의 보라가 저를 보고는
반가워하기는커녕 잔뜩 귀찮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침에 무슨 일이세요? 그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들고 온 보온병을 들어보였습니다. 우리 아가 생일이잖니. 내가 아침에 먹으라고 미역국 좀 끓여왔다. 들어가서 아침상 차려줄게. 하지만 보라는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 대신 현관문을 가로막고 선 채로 한숨부터 내쉬더군요. 어머니. 진짜 좀 그러시다. 요즘 세상에 누가 생일이라고 이런 걸 챙겨 먹어요? 그냥 백화점 상품권이나 용돈으로 주시면 제가 알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필요한 거 살 텐데. 왜 굳이 이런 거래서 사람 피곤하게 하세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딸 같아서, 내 새끼 같아서 새벽부터 정성을 다한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거든요. 제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보았는지 보라는 입술을 삐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임신 준비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거 잘못 먹으면 탈나요. 인터넷으로 주문한 유기농 영양제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도 좋다고요. 그 말은 마치 제가 정성껏 끓인 미역국이 무슨 독이라도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심장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성규가 나오며 말했습니다. 엄마 왔어? 아이, 보라, 너는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 성의인데. 저는 그래도 아들은 내 편이구나 싶어 잠시 안도했지만 그 생각은 곧바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성규는 제게 다가와 보온병을 받아들며 제 등을 떠밀었어요. 엄마, 마음은 정말 고마운데 보라가 어제 늦게 자서 지금 피곤해서 그래. 국은 우리가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까 엄마는 이제 그만 가봐. 아침부터 운전하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그건 저를 걱정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귀찮으니 어서 사라져달라는 뜻이었죠. 저는 결국 며느리에게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건네지 못하고 아들에게 등을 떠밀려 집에서 쫓겨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걸까? 자식에게 좋은 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 이렇게까지 무시당하고 멸시받아야 할 일인가? 서러움과 분노가 치밀어 올라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에 문득 깨달았어요.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조림 반찬통을 차에 그대로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미역국은 저렇게 싫어했어도 장조림은 성규가 정말 좋아하는 반찬이니 저것만이라도 전해주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아들이 그 반찬을 보고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기대감도 있었죠. 저는 다시 발걸음을 돌려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17층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닫히다가 중간에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틈으로 아들 내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진짜 짜증나. 그 할망구는 왜 저렇게 촌스러운 짓만 골라서 하는지 모르겠어. 꼭두 새벽부터 웬 미역국이야? 음식물 쓰레기만 만들고 진짜. 며느리 보라의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였어요. 할망구라는 소리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어서 아들 성규의 나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도 엄마 성의인데 그냥 냉장고에 뒀다가 나중에 슬쩍 버리지 그랬어. 웃기지 마. 너 같으면 이딴 걸 너네 집 냉장고에 넣어두고 싶겠냐? 냄새 배는 건 둘째 치고 우리 집 격 떨어져. 그리고 너는 왜 아까 내 편 안 들었어? 확 그냥 그 자리에서 집어던져 버리는 건데. 아니,
그래도 우리 엄마잖아. 너무 뭐라고 하지 마. 엄마는 무슨 건물 하나 줬다고 평생 유세 떨 거 생각하면 아주 지긋지긋해. 너 똑바로 안 할래?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그 할망구 나머지 재산까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몇 번을 말해. 빨리 갖다 버리기나 해. 보기만 해도 재수 없어. 저는 차마 믿을 수 없는 대화 내용에 숨을 죽인 채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야 말았어요. 제 며느리 보라가 제가 몇 시간을 공들여 끓인 그 미역국이 담긴 보온병을 들고 싱크대로 향하는 모습을요. 보라는 경멸과 짜증이 가득한 표정으로 보온병 뚜껑을 열더니 그 내용물을 모조리 싱크대 하수구에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콸콸콸. 진한 국물과 부드러운 소고기, 야들야들한 미역이 순식간에 역겨운 토사물처럼 하수구 속으로 사라지는 광경을 저는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난 5년간 애써 외면하고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던 모든 서름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지면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저것들은 더 이상 제 아들과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제 것을 탐내는 거머리들이고 제 등골을 빼먹으려는 하이에나들이었습니다. 지난 세월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 바보처럼 모든 것을 내어주고도 무시당했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장조림 반찬통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더는 바보 같은 엄마, 어수룩한 시어머니로 살지 않을 겁니다. 제가 줬던 모든 것들, 아니, 그 이상을 전부 되찾아올 겁니다. 그것이 저 자신을 위한, 그리고 저들을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 될 테니까요. 엘리베이터에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에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의 제2막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침 라디오 방송을 들으며 가볍게 흥얼거리기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그 어떤 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은 방금 현관문 틈으로 들었던 며느리의 악독한 목소리와 아들의 무기력한 변명, 그리고 싱크대 하수구로 처참하게 빨려 들어가던 미역국의 마지막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를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고요한 바다처럼 차분하기만 했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너무 큰 충격을 받으면 슬픔이라는 감정마저 마비되어 버리는 모양입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운전대를 잡고 신호에 맞춰 차를 세우고 출발하는 기계적인 동작을 반복할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에 오르기까지 제 모든 행동은 미리 정해진 각본처럼 움직였습니다.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새벽의 부산함이 무색하게 적막한 공기가 저를 맞았어요. 식탁 위에는 며느리에게 가져다 주려다 만 장조림과 오징어채 볶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말없이 냉장고에 집어넣었습니다. 한때는 제 사랑과 정성의 상징이었던 반찬들이 이제는 어리석었던 과거의 증거처럼 느껴졌어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5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들 성규가 보라를 처음 데리고 와서 제게 인사를 시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이 예쁘고 부침성도 좋아서 저는 보라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외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드디어 딸이 생기는구나 싶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혼을 준비할 때도
아들 부부가 살 신혼집을 구할 때도 제 능력 안에서 최대한 좋은 것으로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부터 보라는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명절이나 제 생신 같은 특별한 날에도 얼굴 한번 비추는 것을 큰 선심 쓰듯 했고, 어쩌다 집에 찾아와도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살림에 대해 한마디 조언이라도 하려고 하면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구식이에요. 라며 핀잔을 주곤 했죠. 그런 며느리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저는 세대 차이려니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저렇다니 하며 애써 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성규에게 넌지시 이야기를 꺼내봐도 아들은 늘 엄마 보라가 원래 표현이 서툴러서 그래. 아기는 없어. 라며 제 아내를 감싸기만 했으니까요. 결정적으로 제가 상가 건물을 증여해준 뒤부터 보라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제는 제게 전화 한 통 먼저 하는 법이 없었고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러다 한참 뒤에야 회의 중이었어요. 운전 중이라 못 봤어요. 같은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전부였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을 통해 들어보니 보라가 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도 들려왔습니다. 제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만 하는 고리타분한 늙은이라거나 아들 부부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짠순이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그 말을 전해 듣고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 같았지만 저는 차마 아들에게 사실이냐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여나 그 일로 아들 부부 사이에 불화라도 생길까봐, 제 아들의 가정이 깨질까봐 전전긍긍하는 바보 같은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참고 또 참아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저는 모든 진실을 마주하고 말았어요. 그들이 제게 보여준 최소한의 존중마저도 모두 거짓이었으며 그들 눈에 저는 그저 자신들의 안락한 삶을 위한 도구, 빨리 사라져 주었으면 하는 할망구에 불과했다는 것을요. 꿀꺽 마른 침을 삼키는데 목이 따끔거렸습니다. 배신감에 몸서리가 쳐졌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도 들었어요. 더 이상 불확실한 희망에 기대어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명확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니 예쁜 며느리라고 저장된 김보라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한번 하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최대한 마음을 다잡았죠. 여보세요. 어머니, 저 보라예요. 전화 바로 받으셨네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보라의 목소리는 불과 몇 시간 전 저를 할망구라 칭하며 짜증을 내던 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상냥하고 애교가 넘쳤습니다. 소름이 끼칠 정도의 완벽한 연기였어요. 그래, 무슨 일이냐? 어머니, 아까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잠이 덜 깨서 정신이 없었나 봐요. 어머니께서 정성껏 끓여주신 미역국 정말 맛있게 잘 먹었어요. 세상에 제가 태어나서 먹어본 미역국 중에 최고였어요. 국물이 어쩜 그렇게 진하고 구수해요? 역시 어머니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간다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역겨운 거짓말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제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온을 가장했어요. 제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보라는 더욱 신이 나서 떠들어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정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제가 국을 딱 한 그릇만 먹었는데 갑자기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오고 숨이 막히는 거 있죠? 원래 제가 해산물 알레르기 같은 거 전혀 없었는데 임신 준비하면서 체질이 바뀌었나 봐요.
너무 맛있어서 2그릇, 3그릇 먹고 싶었는데 성규 씨가 기겁하면서 말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만뒀어요. 정말 너무 아쉬워요. 어머니께 너무 죄송하고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알레르기라니. 결혼 전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해산물 킬러라며 간장게장 2그릇을 혼자 뚝딱 해치우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뻔뻔한 거짓말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지어내는 모습에 저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어요. 그랬구나. 몸은 괜찮은 것이냐. 병원에는 가보았고, 저는 제 감정을 철저히 숨긴 채 걱정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연기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섣불리 제 패를 보여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네, 어머니. 성규 씨가 놀라서 바로 병원 응급실에 데려가줘서 주사 맞고 약 먹고 이제 막 집에 들어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분간 미역 같은 건 절대 먹지 말라고 하시네요. 정말 속상해요. 어머니께서 제 생일이라고 특별히 끓여주신 건데 맛있게 다 먹지도 못하고. 죄송해서 어쩌죠? 저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아들 성규는 또다시 며느리의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주고 있구나 싶어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 아들이지만 참으로 한심하고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먼저지. 괜찮다. 국은 다음에 또 끓여주면 되지. 몸조리나 잘하거라. 네, 어머니. 역시 저희 어머니가 최고예요. 마음 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몸 좀 괜찮아지면 성규 씨랑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어머니. 그렇게 보라의 가증스러운 연기는 막을 내렸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 저는 한동안 소파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아들에게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제 아들이 정말 그 정도의 분별력도 없는 바보인지 아니면 알면서도 아내의 악행에 동조하는 공범인지 제 귀로 직접 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성규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왜? 성규야, 보라 괜찮으냐? 알레르기 때문에 응급실까지 다녀왔다면서. 제 말에 성규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어요. 아, 엄마, 그냥 좀 넘어가 주면 안 돼? 사람이 성의를 보였으면 그냥 고맙게 받으면 되지.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게 만들어? 보라가 엄마 마음 상할까봐 일부러 그렇게 둘러댄 거잖아. 엄마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걸 꼭 그렇게 따져 물어야겠어? 순간 제 머리를 무언가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아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보라가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이유까지도요. 그런데도 아들은 제게 사실을 말하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잘못을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속 좁고 눈치 없는 시어머니가 되어 착한 며느리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었죠. 성규,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그럼 보라가 미역국을 먹지도 않았다는 뜻이야? 아, 정말 답답하네.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생일에 미역국 같은 거 잘 안 먹어. 그냥 마음만 받겠다는 건데 그걸 이해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보라도 엄마 앞에서 싫은 티내기 미안하니까 그런 거잖아. 제발 우리 좀 그냥 내버려둬, 엄마. 우리도 우리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성규는 제게 소리치듯 말을 쏘아붙이고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뚜뚜뚜. 차가운 신호음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래, 이제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착하고
순박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내의 거짓과 탐욕에 완전히 물들어 제 어미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도 서슴지 않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뜻밖에도 아들 부부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마도 낮에 저질렀던 자신들의 행동이 마음에 걸렸거나 혹은 제 재산을 상속받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제 기분을 살피러 온 것이겠지요. 보라는 언제 그랬냐는 듯 제 팔짱을 끼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어머니, 낮에는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랬나 봐요. 이거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이에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들이 내민 과일 바구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를 내어오겠다며 잠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아들 부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과일을 깎아 접시에 담아 나가려는 순간이었어요. 보라의 스마트폰이 울렸고 며느리는 발코니 쪽으로 나가서 전화를 받더군요. 유리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통화 내용이 제 귀에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나 지금 시댁. 응, 그 할망구. 아, 말도 마. 오늘 아침에 꼭두 새벽부터 찾아와서 미역국 끓여온 거 있지? 진짜 촌스러워서 토 나올 뻔했잖아. 바로 싱크대에 다 버려버렸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완전 구닥다리야. 건물 하나 줬다고 유세는. 어휴, 빨리 저 영감이랑 같이 하늘나라나 갔으면 좋겠어. 그럼 그 건물 팔아서 바로 강남 신축 아파트로 이사 갈 텐데. 성규 씨는 자기 엄마라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려서 내가 아주 답답해 죽겠다니까. 아무튼 내가 알아서 잘 구슬려 볼게. 끊어. 통화가 끝나고 보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환한 얼굴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과일 정말 맛있겠네요. 빨리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과일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제 흉을 보고 심지어 제가 빨리 죽기를 바란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며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고 동조하는 아들.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제가 제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만으로도 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미련은 한 톨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향한 복수심이 제 심장을 뜨겁게 달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부부가 돌아간 뒤 저는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싱크대로 쏟아지던 미역국과 저를 할망구라고 칭하며 빨리 죽기를 바라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번갈아 가며 저를 괴롭혔어요. 분노와 배신감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제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갑게 깨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시간이 없었어요. 이제는 행동에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뜨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박진영 변호사였습니다. 진영이는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친동생처럼 아끼던 법대 후배였죠.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뒤에도 진영이는 명절마다 잊지 않고 저를 찾아와 주었고 제가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일처럼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남편의 유산을 정리할 때도 그리고 그 재산을 아들 성규에게 증여할 때도 모든 법률적인 절차는 진영이의 도움을 받아 진행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진영이의 법률사무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영이는 제 지친 목소리를 듣고는 단번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듯 했어요. 형수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시죠? 박 변호사,
혹시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내가 좀 상의할 일이 있어서. 물론입니다, 형수님.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다른 약속은 다 미루겠습니다. 진영이의 듬직한 목소리를 들으니 어젯밤 내내 저를 짓누르던 불안감이 조금은 가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외출 준비를 하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서류 가방에는 5년 전 아들 성규에게 상가 건물을 증여할 때 작성했던 증여 계약서 원본을 챙겨 넣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제 반격의 시작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에 위치한 진영이의 사무실은 언제나처럼 깔끔하고 정돈이 잘 되어 있었어요. 진영이는 저를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형수님,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도대체 무슨 일이신지 앉아서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진영이가 내어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어제 아침부터 있었던 모든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새벽부터 끓였던 미역국 이야기부터 그것을 싱크대에 쏟아버린 며느리의 행동, 저를 향한 아들의 비난, 그리고 발코니에서 들었던 끔찍한 통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는 내내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어요. 이미 제 눈물은 어젯밤에 모두 말라버린 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모두 들은 진영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안타까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결심한 듯 단호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정말 힘드셨겠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입니다. 명백한 폐륜 행위이고 법적으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사안이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박 변호사를 찾아온 걸세. 내가 그 아이들에게 준 모든 것을 되찾아오고 싶어. 내가 준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면서 뒤에서는 내 어미를 저주하는 그런 녀석들을 더 이상 내 자식으로 두고 싶지 않네.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수님께서 마음을 굳히셨다면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돕겠습니다. 혹시 증여 계약서 가져오셨습니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서류 가방에서 계약서를 꺼내 진영이에게 건넸습니다. 진영이는 계약서를 받아들고 안경을 고쳐 쓴 뒤 꼼꼼하게 조항들을 하나씩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옆에서 초조한 마음으로 진영이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연 한번 넘어간 재산을 다시 되찾아올 방법이 있기는 한 걸까? 제 마음속에서 희망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한참 동안 계약서를 들여다보던 진영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특정 조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게 말했어요. 형수님, 됐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진영이가 가리킨 곳은 계약서의 마지막 부분에 작은 글씨로 적힌 특약사항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그 부분을 유심히 본 적이 없었기에 고개를 갸웃하며 진영이를 바라보았죠. 이게 무언가? 제가 5년 전에 형님께서 돌아가시고 형수님께서 성규에게 건물을 증여하시겠다고 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몰래 넣어둔 조항입니다. 진영이가 읽어주는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 증여 계약에 있어 수증자 김성규 및 그 배우자 김보라는 증여자 오순자에 대한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수증자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증여자에게 폭언, 모욕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배은망덕한 행위를 할 경우 증여자는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수증자는 증여받은 재산 일체를 즉시 장여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저는 제 눈을 의심하며 그 조항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 남편이 떠난 뒤 저를 친누님처럼 걱정해주던 진영이의 깊은 배려심이 담겨 있는 조항이었어요.
저는 진영이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박 변호사, 정말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어쩔 뻔했나. 천만에요, 형수님. 이건 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형님께서 형수님을 도우신 걸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저들을 상대할 아주 강력한 무기가 생긴 셈입니다. 진영이는 다시 진지한 표정으로 돌아와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수님,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 법원에서는 배은망덕한 행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요구할 겁니다. 며느님이 미역국을 버렸다거나 형수님께 막말을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요. 저쪽에서는 분명 오해였다거나 감정이 격해져서 실수로 한 말이었다고 발뺌할 테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최대한 침착하게 저들의 행동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을 기록하고 남겨두셔야 해요. 진영이는 제게 몇 가지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알려주었습니다. 첫째, 앞으로 아들 부부와 통화를 할 때는 반드시 통화 내용을 녹음할 것. 둘째, 그들이 보낸 무례한 문자 메시지나 SNS 대화 내용이 있다면 모두 캡처해서 보관할 것. 셋째, 혹시라도 폭언이나 모욕적인 행동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면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주변 사람을 증인으로 확보해 둘 것. 마지막으로 그동안 그들이 부양 의무를 얼마나 소홀히 했는지 보여줄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둘 것.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거나 생활비를 드린 적이 없다는 사실 등을 입증할 자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성규와 며느님이 그 상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들이 세입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면 그 또한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영이의 말을 듣고 있으니 복잡했던 머릿속이 점차 명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감정적인 분노를 넘어 이제는 냉철한 이성으로 이 싸움에 임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진영이에게 다시 한번 고마움을 표하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아까보다 햇살이 훨씬 더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제 손에는 이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날카로운 칼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칼을 어떻게 휘둘러야 할지, 그리고 그 칼끝이 누구를 향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가운 결의와 뜨거운 복수심만이 제 가슴 속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을 뿐이었어요. 박진영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친 뒤 저는 곧바로 증거 수집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진영이의 조언을 마음 깊이 새겼어요. 지금부터 저는 상처받은 어머니가 아니라 냉철한 전략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저를 기만하고 배신한 아들 부부에게서 제가 주었던 모든 것을 회수하고 그들의 오만함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증거는 바로 며느리 보라가 미역국을 싱크대에 쏟아버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어떤 변명으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될 테니까요. 저는 아들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그 아파트 1701호의 어머니 되는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히고 어제 아침 저희 아들 집 현관 복도에서 아주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린 것 같으니 CCTV 영상을 잠시 확인해 볼 수 있겠냐고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평소 아들 집에 드나들며 안면을 익혀둔 경비 반장님은
제 다급한 목소리에 의심 없이 형조해 주었습니다. 아이고, 형수님, 그러세요? 그럼요, 확인해 드려야죠. 지금 바로 내려오시겠어요? 저는 곧장 아들네 아파트로 차를 몰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도착하니 경비 반장님께서 저를 방제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곳에서 저는 반장님의 도움을 받아 어제 아침 시간대의 17층 복도 CCTV 영상을 찾아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모니터를 주시했어요. 잠시 후 영상 속에서 제가 보온병을 들고 아들네 집 초인종을 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온 며느리의 귀찮은 표정, 저를 내쫓다시피 등을 떠미는 아들의 모습까지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떠나고 난 뒤의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어요. 예상대로 영상 속의 보라는 제가 사라지자마자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무언가 말을 하더니 이내 제가 건넨 보온병을 들고 집 안으로 휙 들어가 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집안의 상황까지는 찍히지 않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어요. 보라가 빈 보온병을 들고 다시 현관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녀는 복도에 설치된 분리수거함으로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보온병을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어요. 심지어 보온병 뚜껑을 열어 안에 내용물이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는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재수 없어다고 작게 중얼거리는 입 모양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손에 넣은 것입니다. 저는 경비 반장님께 그 영상 파일을 제 휴대폰으로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반장님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아들에게 깜짝 선물을 해주려고 한다며 너스레를 떨자 웃으며 파일을 옮겨주셨어요. 첫 번째 임무는 성공적으로 완수되었습니다. 다음 목표는 아들 부부가 상가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여 박 변호사에게 의뢰했어요. 진영이는 실력 있는 회계사와 세무사를 고용하여 상가 건물의 임대차 계약서, 관리비 내역, 세금 납부 현황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죠. 며칠 뒤 진영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형수님, 아무래도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무실에서 진영이가 내민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아들 부부는 건물을 증여받은 직후부터 기존 세입자들에게 법정 인상률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월세를 요구해 왔어요. 이를 감당하지 못한 오랜 세입자들은 하나둘 가게를 접고 떠나가야 했고 그 빈자리는 아들의 지인들이 운영하는 가게들로 채워졌습니다. 심지어 아들은 건물 전체의 소방 안전 설비나 전기시설 보수 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관리비 장부를 조작하고 가 차액을 고스란히 자신들의 개인 계좌로 빼돌리고 있었어요. 지난 몇 년간 그런 식으로 횡령한 금액이 무려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돈은 모두 보라의 명품 가방과 해외여행, 그리고 아들의 고급 외제차를 사는데 사용되었더군요. 보고서를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들은 제 피와 땀이 깃든 재산을 자신들의 사치와 향락을 위한 현금 인출기처럼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들의 불만이었습니다.
진영이가 보낸 사람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건물주인 성규의 고압적인 태도와 잦은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툭하면 찾아와 가게 운영에 간섭하고 조금이라도 월세가 밀리면 당장 가게를 빼라며 협박하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한때는 정이 넘치고 활기찼던 제 건물은 어느새 아들 부부의 탐욕으로 얼룩진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증언해주겠다며 자발적으로 서명한 세입자들의 탄원서가 첨부되어 있었어요. 저는 제 편이 되어준 그분들께 너무나 감사하고 동시에 아들 부부에 대한 분노로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물증은 충분히 확보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법적인 증거를 넘어 그들의 파렴치한 본성을 만천하에 드러낼 마지막 확인 사살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아들 성규의 마음속에 단 1%라도 저를 향한 모정이라는 것이 남아있는지 시험해 보는 것이었죠. 저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아주 지독한 연극을 꾸미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성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걸기 전 미리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두는 것도 잊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힘없고 병약한 목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몇 번이고 헛기침을 했습니다. 성규야, 나 엄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실은 얼마 전부터 몸이 계속 안 좋아서 병원에 갔었는데 검사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아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어디가 어떻게 안 좋은데? 의사가 암인 것 같다고 하더구나. 큰 병원으로 가서 정밀 검사를 다시 받아봐야겠지만 수술이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말인데 아들, 내가 급하게 수술비가 좀 필요할 것 같다. 혹시 너가 가진 돈 좀 보태줄 수 있겠니? 엄마가 평생 모은 돈은 너희들 결혼할 때 다 써서 지금은 수중에 여윳돈이 없구나. 제 말이 끝나자 성규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제발, 제발 단 한 번만이라도 제 아들이길 바라는 마지막 희망이 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그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엄마, 일단 알겠어. 내가 보라랑 상의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그리고는 황급히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자기 아내의 허락 없이는 아픈 엄마의 수술비조차 결정할 수 없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성규에게서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나야. 그래, 보라랑은 얘기해봤니? 응. 그런데 엄마, 정말 미안하게 됐어. 우리가 지금 시작한 사업에 돈이 다 묶여 있어서 당장은 현금으로 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말은 엄마가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알아보는 건 어때? 그 아파트도 시세가 꽤 나가니까 수술비 정도는 충분히 나올 거야.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픈 엄마에게 돈을 보태주기는커녕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말하는 아들. 그 잔인하고 이기적인 말에 제 가슴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과 연민의 감정이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알겠다. 내가 알아서 해보마.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분이 풀리지 않아 아들 녀석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끔하게 한마디 더 해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규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통화가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안내 음성이 들렸습니다. 녀석이 전화를 안 받으려다 실수로 통화 버튼을 누른 모양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방금 전화를 끊은 아들과 며느리가 나누는 생생한 대화 내용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뭐라고 하셔? 응, 대출 알아보시겠대. 잘했어. 절대 돈 보내주면 안 돼. 지금 돈 보내주면 나중에 저 할망구 죽고 나서도 그 돈 우리 몫에서 깎이는 거 알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알아서 대출 받든 집을 팔든 하겠지. 그러다 잘못돼서 죽으면 그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고. 우리 조금만 더 참자, 여보. 그럼 이 모든 게 다 우리 것이 될 테니까. 그래도 엄마가 정말 아프신 거면 어떡하지?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우리가 의사야? 걱정하지 마. 요즘 의학 기술이 좋아서 암 정도로는 잘 안 죽어. 괜히 약한 마음 먹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지? 저는 조용히 녹음을 중단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이제 모든 증거는 차고 넘칠 만큼 모였습니다. 저는 박진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하고 단호했어요. 박 변호사, 준비는 모두 끝났네. 이제 전쟁을 시작하지. 아픈 엄마의 수술비는커녕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던 아들의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제가 죽기만을 바라는 며느리의 잔인한 속삭임. 그 모든 것이 담긴 녹음 파일을 조용히 저장하며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미련마저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도 돌아갈 다리도 없었어요. 남은 것은 오직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내고 제 것을 되찾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성규는 제 차분한 목소리에 오히려 불안감을 느꼈는지 더듬거리며 무슨 일이냐고 물어왔어요. 성규야, 저녁에 보라랑 같이 집으로 좀 오너라.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갑자기 무슨... 엄마, 혹시 병원 결과 때문에 그래? 우리가 어떻게든 돈 마련해 볼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아니니 걱정 말고 오기나 해라. 중요한 얘기니 늦지 말고. 저는 아들의 변명을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제 단호한 태도에 녀석들도 무언가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챘을 겁니다. 약속된 저녁 시간이 다가올수록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팽팽하게 당겨지는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거실 테이블에 찻잔 3개를 나란히 놓고 뜨거운 물을 끓이며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눈물과 애원으로 얼룩진 화해의 장이 아니라 모든 거짓과 기만을 심판하는 냉정한 법정이 될 터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규는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제 눈치를 살폈고 보라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미소를 얼굴에 걸친 채 제게 과일 바구니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저는 그들이 내민 과일 바구니는 쳐다보지도 않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앉거라. 제 싸늘한 태도에 두 사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들은 마지못해 소파에 나란히 앉았고 저는 그들 맞은편 1인용 소파에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았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먼저 침묵을 깬 것은 보라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혹시 저희 때문에 뭐 속상한 일이라도. 속상한 일이라. 그래, 있단다. 아주 많지.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거실에는 며칠 전 제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했을 때 아들과 나누었던 통화 내용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알아보는 건 어때?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일 것 같아. 성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보라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불안하게 떨리는 눈동자까지는 감추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어서 그들이 나눴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여보, 절대 돈 보내주면 안 돼. 지금 돈 보내주면 나중에 저 할망구 죽고 나서도 그 돈 우리 몫에서 깎이는 거 알지. 그러다 잘못돼서 죽으면 그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고. 며느리의 잔인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순간 보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사색이 되어 저와 휴대폰을 번갈아 쳐다보며 소리쳤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 말을 이렇게 몰래 녹음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불법이에요, 어머니. 불법? 내가 내 아들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한 것이 불법이더냐? 정녕 불법이 무엇인지, 법이 누구를 심판하게 될지는 이제부터 차차 알게 되겠지. 성규는 이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잠시 숨 돌릴 틈도 주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휴대폰을 거실의 큰 텔레비전 화면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파일을 재생했죠. 화면에 나타난 것은 며칠 전 아들네 아파트 17층 복도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보라는 제가 건넨 보온병을 들고 나와 경멸스러운 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재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는 입모양까지 선명하게 보였죠. 보라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이제 할 말을 완전히 잃은 듯 입만 뻐끔거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얀색을 넘어 이제 푸른빛마저 띠고 있었어요. 보라야, 내가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어서 내 미역국을 못 먹었다고 했었지. 그런데 영상을 보니 너는 국을 먹고 알레르기가 생긴 게 아니라 아예 입에도 대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더구나. 심지어 나를 할망구라고 칭하며 내가 빨리 죽기만을 바란다고도 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너희는 내 정성을 그렇게 짓밟고 내 죽음까지 바라는 것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저는 끝까지 평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보라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는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때는 제가 임신 준비 때문에 너무 예민해서 스트레스가 심해서 저도 모르게 그랬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어머니. 보라는 눈물을 쏟아내며 제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서는 단 한 방울의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값싼 연기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규 역시 아내를 따라 제 앞에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죽일 놈이야. 보라가 저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제발 우리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 저는 제게 매달리는 두 사람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를 그들의 눈앞에 던졌어요. 바로 상가 건물의 관리비 횡령 내역과 세입자들의 탄원서가 담긴 서류 뭉치였습니다.
너희가 몰랐다고? 예민해서 그랬다고? 그럼 이것도 너희가 예민해서 저지른 실수더냐? 서류의 내용을 확인한 두 사람의 얼굴은 이제 절망으로 물들었습니다. 자신들의 범죄 행위가 낱낱이 기록된 증거 앞에서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죠. 너희는 지난 5년간 내 피와 땀이 깃든 그 건물에서 나오는 돈으로 명품을 사고 외제차를 굴리며 호의호식해왔다. 그러면서도 성실한 세입자들을 내쫓고 그들의 고열을 빨아 너희의 배를 채웠지. 심지어 아픈 어미의 수술비는 외면한 채 내가 죽고 나면 차지하게 될 아파트까지 계산하고 있었더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엎드려 있는 두 사람에게 제 인생을 건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오늘부로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다. 제 단호한 선언에 성규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어요. 엄마, 제발,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응? 제발 우리 버리지 마, 엄마. 이미 늦었다. 너희는 너희 스스로 가족이기를 포기했다. 나는 이제 너희에게 주었던 모든 것을 되찾아올 것이다. 너희가 내게서 빼앗아간 돈, 너희가 짓밟은 내 마음, 그리고 너희가 더럽힌 내 건물을 단 하나도 남김없이 모조리다.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제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다시는 찾아오지 마라. 앞으로 우리는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마.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빛에서 더 이상의 용서나 자비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내 힘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길고 길었던 악연의 한 페이지가 끝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후련했지만 동시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려왔어요. 제 손으로 아들을 끊어내야만 했던 어미의 비참한 심정을 세상 그 누가 알아줄까요? 하지만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전쟁을 위해 제 모든 감정을 차갑게 얼려버려야만 했습니다. 최후 통첩을 날린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박진영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맑아진 기분이었어요. 이제는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면 그 물로 더러워진 바닥이라도 깨끗하게 청소해야만 했죠. 진영이는 제 결연한 표정을 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해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형수님, 이것이 아드님께 발송될 내용 증명입니다. 증여계약 해지에 따른 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문서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 꼼꼼하게 읽어보았습니다. 문서에는 그동안 아들 부부가 저질렀던 배은망덕한 행위들, 즉 폭언과 모욕, 부양 의무의 현저한 혜택, 가리고 증여 재산의 불법적인 관리 및 횡령 사실이 법률 용어로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증여 계약서의 특약 조항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하며 상가 건물의 소유권을 즉시 저에게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서의 마지막에는 제 이름과 도장을 찍는 난이 비어 있었죠. 이것이 발송되고 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정말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진영이는 마지막으로 제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일세. 내 손으로 직접 도장을 찍겠네. 저는 인주를 묻힌 도장을 들어
제 이름 옆에 힘주어 꾹 눌렀습니다. 선명하게 찍힌 붉은 인형을 보니 비로소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내용 증명은 등기우편으로 아들 부부의 집에 발송되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본격적인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용 증명을 받아본 며느리 보라의 반응은 제 상상을 초월할 만큼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법적인 대응을 생각하기는커녕 오히려 적반하장 격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라는 친척들과 저희 부부의 지인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눈물로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조금 말실수를 한 것을 빌미로 제가 늙어서 노망이 났고 평생 모은 재산이 아까워 며느리를 내쫓으려 한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제가 아들 성규를 못난 놈 취급하며 평생 가스라이팅을 해왔고 자신은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5년간 참고 살아온 불쌍한 피해자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어머님, 순자 씨가 정말 그러셨어요?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보라가 전화와서 한참을 우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오랜 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저는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흙을 백으로 바꾸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그 아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말게. 세상 일이라는 게 한쪽 말만 들어서는 모르는 법이야. 조만간 모든 진실이 밝혀질 테니 그때까지만 지켜봐 주게. 다행히 저를 오랫동안 알아온 대부분의 지인들은 보라의 말을 전적으로 믿지는 않는 눈치였습니다. 오히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살아온 저의 성품을 알기에 그럴 리가 없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죠. 하지만 몇몇 기가 얇은 사람들은 보라의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저를 파렴치한 시어머니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주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억울하고 분했지만 저는 일일이 해명하며 감정을 소모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테니까요. 보라의 여론전이 계속되는 동안 저는 제 편을 들어줄 든든한 아군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상가 건물의 세입자들이었습니다. 박 변호사를 통해 제가 건물 소유권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아들 부부의 갑질에 시달려왔던 세입자들이 저를 돕겠다며 발벗고 나선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제 집으로 상가 1층에서 작은 빵집을 운영하는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20년 넘게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해온 저와도 각별한 사이였죠. 형수님,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어요. 빵집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성규 도련님, 아니 김성규 씨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툭하면 찾아와서 가게 인테리어가 촌스럽다며 트집을 잡고 월세를 2배로 올려달라고 협박하는 통에 가게를 접어야 하나 수십 번도 더 고민했어요. 형수님께서 물려주신 건물이라 차마 떠나지도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아저씨도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건물 보수 공사를 한다며 관리비를 터무니없이 걷어가서는 공사는 대충 하고 나머지 돈은 다 어디에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항의라도 할라치면 당장 가게 빼고 싶냐며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데 힘없는 저희가 어떻게 당해냅니까? 그들은 저에게 그동안 아들 부부에게 당했던 부당한 대우를 낱낱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모아두었다는 증거 자료들을 내밀었어요. 그 안에는 아들이 폭언을 하는 음성이 담긴 녹음 파일, 부당하게 인상된 관리비 고지서, 그리고 다른 세입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피해 사실 확인서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형수님, 저희 세입자 일동은 형수님께서 이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법정에 나가서 증언도 해드리겠습니다. 부디 이 건물을 되찾으셔서 예전처럼 다시 정상으로 돌려놔 주세요. 저는 그들의 손을 잡고 몇 번이고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이 싸움에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사실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렵 아들 성규에게서 밤늦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잔뜩 술에 취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엄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내용 증명. 그거 진짜야? 정말 나 고소할 거야? 술 마셨으면 곱게 잠이나 자거라. 더 이상 너랑 할 얘기 없다. 아니야, 엄마. 내 말 좀 들어봐. 다보라 그 여자가 시켜서 그런 거야. 나는 엄마한테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 여자가 나를 조종했다고. 엄마 재산 뺏으려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라고. 나는 그냥 그 여자가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제발 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나 엄마 아들이잖아. 아들의 비겁한 변명과 구차한 애원을 들으며 저는 마지막 남았던 연민의 감정마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기며 자신만 빠져나가려는 모습이 역겹기까지 했어요. 성규야, 똑똑히 들어라.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보라와 함께하기로 선택한 순간 너는 내 어미를 버린 것이다.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너는 방관자가 아니라 명백한 공범이니까. 앞으로는 나한테 직접 연락하지 말고 모든 이야기는 너의 변호사를 통해서 그리고 내 변호사와 하도록 해라. 저는 그 말을 끝으로 냉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제 그 어떤 눈물과 호소에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아들 부부의 거짓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성은 이제 곧 무너지기 시작할 테니까요.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아들 부부는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 보였습니다. 그들의 변호사는 저의 변호사인 박진영에게 합의를 제안해 왔어요. 상가 건물의 지분 일부를 저에게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지분 일부 따위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주었던 모든 것, 그 전부를 되찾아와야만 했습니다. 법정 밖에서의 합의가 무산되자 궁지에 몰린 아들 부부는 마지막 수단으로 저의 감정에 호소하는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그들은 예고도 없이 저희 집으로 들이닥쳤어요. 인터폰 화면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저는 문을 열어줄까 잠시 망설였지만 이 또한 그들의 위선적인 행동을 기록으로 남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설치해둔 소형 녹화 카메라의 전원을 켜고 현관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행색은 가관이었습니다. 성규는 며칠 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한 듯 꾀죄죄한 모습이었고 보라는 값비싼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제가 평소 좋아하던 고급 한과 세트와 값비싼 영양제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보라는 바닥에 엎드려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물만 흘릴 뿐 그녀의 눈에는 조금의 반성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이 상황을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계산적인 생각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제가 정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니의 그 깊은 마음도 모르고 철없이 행동했어요. 그 미역국, 사실은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는데, 제 자존심 때문에 괜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식으로 틱틱거렸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어머니. 기가 막혔습니다.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제 와서 말을 바꾸며 저를 기만하려 드는 모습에 헛웃음이 나왔어요. 성규 역시 아내의 연기에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엄마, 내가 보라를 잘못 가르쳤어. 다 내 잘못이야. 엄마 마음 아프게 한 거 1000번 만번이라도 사죄할게. 그러니까 제발 소송만은 거두어줘. 이렇게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무릎까지 꿇었잖아. 우리 체면도 좀 세워줘, 엄마. 응? 체면이라. 자신들의 어미를 할망구라 칭하며 죽기를 바랐던 자들이 이제 와서 체면을 운운하는 모습이 가소롭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일어나거라. 너희의 그 값싼 연기는 이제 지겹구나. 너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너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뿐이겠지. 제 말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순간 멎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당황으로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어요. 너희가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쇼를 하러 찾아올 것이 아니라 너희가 괴롭혔던 세입자들을 먼저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너희가 횡령한 돈을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고 그 건물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어야지. 하지만 너희는 그러지 않았다. 너희는 끝까지 너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을 뿐이야.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는 정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돌아가거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라. 너희의 위선적인 눈물은 나를 더욱 역겹게 할 뿐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문 밖에서 잠시 더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남기고 간 한과와 영양제 상자를 그대로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썩은 동아줄과도 같은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저는 박 변호사를 통해 며느리 김보라의 과거 행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니 분명 결혼 전에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진영이는 실력 있는 사람을 고용해 보라의 주변을 탐문하기 시작했고 며칠 뒤 그 결과는 제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보라는 결혼 전에도 부모님 속을 엄청나게 썩였던 문제아였어요. 명품과 사치스러운 생활을 위해 부모님 명의로 카드빚을 내는 것은 물론 부모님이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당겨 달라며 집안을 뒤집어 놓은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의 부모님은 딸의 탐욕과 이기심에 지쳐 의절 직전까지 갔다가 성규와의 결혼을 계기로 겨우 관계를 회복한 상태였죠. 그들은 제 아들 성규가 딸의 나쁜 버릇을 고쳐줄 착실한 청년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보라의 부모님께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보라에 대한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의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입니다. 결정적으로 아들 부부의 관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은 법원으로부터 상가 건물에 대한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서부터였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아들 부부가 건물을 마음대로 팔거나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묶어두는 법적 조치였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세 수입도 법원의 명령에 따라
제3의 계좌에 묶이게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줄이 막혀버리자 두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성규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어요. 엄마, 엄마, 나 좀 살려줘. 무슨 일이냐? 보라가 나를 때렸어. 돈이 안 들어오니까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무능해서 니네 엄마 하나 제대로 구슬리지 못해서 이 꼴이 된 거라고 나한테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집어던졌어. 무서워, 엄마. 나 저 여자랑 더는 못 살겠어. 수화기 너머로 성규의 흐느낌과 함께 이 새끼가 지금 누구한테 일러 바치고 있어. 라며 악을 쓰는 보라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어요. 성규야,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내가 살고 싶다면 내일 변호사 사무실로 혼자 찾아오너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김보라가 너를 만나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웠고 그동안 어떤 일들을 저질렀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털어놓아라. 그것이 내가 이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다음 날 약속된 시간에 박진영 변호사의 사무실에 나타난 성규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얼굴에는 긁힌 상처가 나 있었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은 겁에 질린 사람처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저와 박 변호사 앞에서 지난 5년간의 진실을 마침내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보라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성규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것이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그녀는 성규에게 저를 어떻게 구슬려서 재산을 빨리 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계획을 늘어놓았다고 합니다. 늙은이들은 오래 붙들고 있으면 귀찮아지니 초반에 확실하게 받아내야 한다. 아프다고 앓는 소리를 해서 동정심을 유발해라. 등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말들을 서슴지 않았다고 해요. 성규는 처음에는 그런 보라의 모습에 반발했지만 그때마다 보라는 이혼을 무기 삼아 그를 협박했고 성규는 결국 아내의 탐욕에 굴복하여 꼭두각시처럼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의 길고 긴 자백을 들으며 제 마음은 분노를 넘어 깊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제 아들이 저렇게까지 망가져버린 것을 어미인 저는 왜 더 일찍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규의 자백은 모두 녹음되었고 소송을 승리로 이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 터였습니다.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날이 밝았습니다. 재판이 열리는 날 아침,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은 아직 동이 트지 않아 짙은 남색이었지만 제 정신은 맑게 깨어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의 길고 긴 싸움을 끝내는 날이라고 생각하니 긴장감보다는 오히려 비장한 각오가 제 온몸을 감쌌습니다.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살아생전 제게 선물해준 짙은 회색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단정하고 위험 있는 옷이었죠. 이 옷은 오늘 법정에서 저의 갑옷이 되어줄 터였습니다. 법원으로 향하기 전 박진영 변호사의 사무실에 먼저 들렀습니다. 진영이는 이미 나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진중하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형수님, 오늘 법정에 들어가시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감정적으로 동요하시면 안 됩니다. 저쪽에서는 분명 형수님을 자극해서 이성을 잃게 만들려고 할 겁니다. 그저 굳건한 표정으로 저만 믿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전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알고 있네, 박 변호사.
걱정 말게. 나는 오늘 내 아들과 며느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닐세. 내 인생을 좀먹던 악연을 끊어내러 가는 것이니 더는 마음 아플 것도 흔들릴 것도 없어. 제 단호한 대답에 진영이는 안심한 듯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복도는 이른 아침부터 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그 인파를 뚫고 우리가 배정받은 법정의 문 앞에 섰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안으로 들어서자 차갑고 엄숙한 공기가 제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방청석 한쪽에는 이미 아들 성규와 며느리 보라,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보라는 저를 발견하고는 날카로운 눈으로 쏘아보았고, 성규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한때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의 초라한 모습을 보니 가슴 한쪽이 시큰했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한 채 변호인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잠시 후 육중한 문이 열리고 판사가 법복을 입고 들어와 자리에 앉았습니다. 탕, 탕, 탕. 의사봉 소리와 함께 제 인생을 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상대 측 변호사가 변론을 시작했어요. 그는 예상대로 이 모든 사건을 사소한 가족 간의 갈등으로 몰고 갔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고부 간의 오해와 갈등에서 비롯된 매우 사적인 문제입니다. 피고 김성규와 김보라는 지난 5년간 원고 오순자 여사를 친어머니처럼 성심성의껏 모셔왔습니다. 하지만 연로하신 원고께서 사소한 말실수와 오해를 침소봉대하여 젊은 부부의 전 재산을 빼앗으려 하는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는 보라가 미역국을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임신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와 예민함 때문이었으며 나중에 몇 번이고 사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건물 관리비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회계 처리에 있어 다소 미숙한 점은 있었으나 개인적인 유용을 위한 고의적인 횡령은 결코 아니었다고 발뺌했어요. 그의 말을 듣고 있는 보라는 어느새 눈시울을 붉히며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지만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상대 측의 거짓말 퍼레이드가 끝나자 드디어 박진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법정 안의 모든 사람을 집중시키는 힘이 있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지금부터 저희는 상대 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지 명백한 증거를 통해 하나씩 입증해 보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가족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고 부모의 재산을 탐한 용서받을 수 없는 배은망덕의 문제입니다. 진영이는 가장 먼저 상가 건물 세입자들의 탄원서와 그들이 제출한 증거 자료들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십 명의 세입자들이 자필로 작성한 피해 사실 확인서와 성규가 그들에게 폭언을 퍼붓는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이 공개되자 방청석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상대 측 변호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갔습니다. 다음 증거입니다. 진영이는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보라가 제 정성이 담긴 미역국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재수 없어라고 중얼거리는 그녀의 입모양까지 클로즈업 되자 보라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이 과연 임신 준비 스트레스로 인한 단순한 실수로 보이십니까? 영상 속 피고 김보라의 표정에서는 시어머니의 정성에 대한 감사함은커녕 깊은 경멸과 혐오만이 느껴질 뿐입니다.
판사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습니다. 진영이는 멈추지 않고 다음 증거를 꺼내 들었어요. 바로 제가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한 뒤 아들 부부가 나누었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절대 돈 보내주면 안 돼. 그러다 잘못돼서 죽으면 그 아파트도 자연스럽게 우리 차지가 되는 거고. 며느리의 끔찍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에서는 경악의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보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니야. 저건 다 조작된 거야. 라고 소리쳤지만 판사의 엄한 제지에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이제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박 변호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피고 김성규의 자백이 담긴 녹음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녹음에는 피고 김보라가 처음부터 원고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아들에게 접근했으며 결혼 생활 내내 아들을 조종하고 협박하여 원고를 기만해왔다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성규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아내의 모든 악행을 낱낱이 고백하며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아들의 비참한 목소리. 성규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이 재판의 승패는 이미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고 판사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 속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법정 전체를 울릴 만큼 엄하고 단호했습니다. 피고 김성규 및 김보라는 증여자이자 어머니인 원고 오순자에게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폭언과 모욕, 기망 행위를 통해 원고에게 깊은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다. 이는 증여계약의 중대한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명백한 배은망덕 행위로 인정된다. 판사는 잠시 저와 아들 부부를 번갈아 쳐다본 뒤 마지막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원고 오순자와 피고 김성규 사이에 5년 전 체결된 상가 건물 증여 계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피고 김성규는 즉시 해당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 오순자에게 이전하고 소송 기간 발생한 모든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할 것을 명한다. 탕탕탕. 의사봉 소리가 제 승리를 알리는 축포처럼 법정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보라는 말도 안 돼. 이건 무효야. 라고 악을 쓰며 실신하듯 바닥에 주저앉았고 성규는 아이처럼 큰 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미소 짓는 박진영 변호사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보였어요. 법정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제 얼굴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을 지나 마침내 광명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제 손에는 빼앗겼던 제 인생의 소유권 문서가 다시 들려 있었고 제 마음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해방감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이제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될 터였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며칠 뒤 저는 박진영 변호사와 새로운 건물 관리인과 함께 5년 만에 제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상가 건물 등기부등본에는 다시 제 이름 석자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건물의 공식적인 주인이 되어 돌아온 감회는 남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들 녀석이 그동안 건물을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했는지를 직접 확인하게 되니 속에서 천불이 났어요. 건물 외벽에는 금이 가 있었고 복도에는 불이 나간 전구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화장실에서는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세입자들의 월세와 관리비는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정작 건물 유지 보수에는 돈 한 푼 쓰지 않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건물 전체의 세입자들을 소집하여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세입자들의 얼굴에는 그동안의 고통과 불안감,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 아들과 며느리 때문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습니까? 이 건물의 원주인으로서 제 자식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 진심 어린 사과에 회의실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한쪽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고 이내 모든 세입자들이 저를 향해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감격스러운 마음을 안고 앞으로의 건물 운영 계획에 대해 설명했어요. 오늘부로 여러분들께 부당하게 인상되었던 월세는 모두 2년 전 수준으로 다시 원상복구하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밀렸던 건물 보수 공사를 즉시 시작하여 여러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저 오순자가 여러분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 발표가 끝나자 세입자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특히 1층에서 빵집을 운영하던 부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와 손을 잡았어요. 형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야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네요. 형수님께서 돌아오셨으니 우리 상가도 다시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게 될 겁니다. 그들의 진심 어린 환영을 받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아들 부부는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가치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같이 건물에 출근하다시피 하며 엉망이 된 건물을 하나씩 바로잡아 나갔습니다.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더러운 곳을 청소하며 세입자들의 민원을 해결해 주느라 몸은 고됐지만 마음만은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제 손으로 제 것을 다시 일궈나가는 보람과 성취감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 부부가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자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보라는 위자료 한 푼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보라가 예고도 없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니던 그녀는 초라하고 낡은 옷차림의 얼굴은 절망으로 헬쑥해져 있었죠.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성규 씨랑도 헤어지고 지금 당장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갈 곳이 없어요. 제발, 제발 예전에 저를 예뻐해 주셨던 마음으로 단돈 얼마라도 좋으니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제 앞에서 구차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워져 조금의 동정심도 잃지 않았어요. 내가 너를 왜 도와주어야 하지? 너는 내게 할망구라며 빨리 죽기를 바랐고 내 아들을 조종하여 내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이다. 너의 그 불행은 모두 너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그러니 그 책임 또한 온전히 너 혼자 짊어져야 할 것이다. 어머니, 그리고 다시는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너 같은 며느리를 둔 적이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제 단호한 태도에 보라는 더 이상 매달리지 못하고 저를 원망스럽게 쏘아보더니 이내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르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봐,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라는 상투적인 대사와 함께요.
저는 그녀의 마지막 발악을 코웃음치며 무시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아들 성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혼 후 그는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보라보다 더 비참했어요.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눈빛에는 초점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정말 나쁜 놈이었어요. 엄마 가슴에 그렇게 큰 대못을 박았으니 저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아도 마땅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감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물에서 처음으로 희미한 진심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성규야, 너는 나에게서 많은 것을 잃었다. 돈과 집, 그리고 내 어미까지도. 하지만 동시에 너는 새로운 것을 얻을 기회를 얻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이제 누구의 아들, 누구의 남편에게도 기댈 수 없는 완전한 혼자가 되었다. 이제부터는 너의 두 발로, 너의 힘으로, 너의 인생을 처음부터 다시 살아봐야 한다는 뜻이다. 어쩌면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가장 가혹한 벌일지도 모르지. 저는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그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작은 원룸을 구할 수 있는 보증금이 들어 있었어요.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이다. 이걸 미천 삼아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고 내 힘으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평범한 사람의 삶을 살아보거라.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마라. 하지만 만약 언젠가 내가 정말로 떳떳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면 그때는 멀리서나마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지켜봐 주마. 성규는 제가 건넨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오열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큰 절을 올리고 말없이 돌아섰습니다. 멀어져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 눈가에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식을 가슴에서 도려내는 어미의 심정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모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저와 제 아들 모두에게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나니 비로소 제게 온전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제 삶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상가 건물은 저의 꾸준한 노력 덕분에 예전의 활기를 되찾았고 성실하고 정직한 세입자들 덕분에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왔어요. 저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오롯이 오순자라는 이름의 한 사람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세상 구경이었습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봄과 가을에는 꼭 해외여행을 떠났어요. 젊었을 때부터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스위스의 푸른 초원과 이탈리아의 고풍스러운 도시들을 제 두 발로 직접 걸었습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은 외롭지 않았냐고요? 천만에요. 오히려 혼자였기에 저는 온전히 저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사람들과 스스럼 없이 친구가 되었고 짧은 영어와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그들과 소통하는 즐거움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뒤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 지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평생 배우고 싶었던 수채화와 서예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삐뚤빼뚤하기만 하던 제 붓질이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그럴듯한 그림과 글씨로 변해가는 것을 보며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함께 배우는 학우들과는 나이를 떠나 좋은 친구가 되었죠. 수업이 끝나면 함께 맛있는 점심을 먹고 서로의 그림을 칭찬해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누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 속에서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을 조금씩 치유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게 주어진 부와 시간을 좀 더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제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진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 이름으로 된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떼어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을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에게 더 마음이 쓰였어요. 매년 연말이 되면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에게서 감사 편지가 빼곡하게 날아왔습니다. 서툰 글씨로 그러나 진심을 담아 써내려간 아이들의 편지를 읽는 것은 제게 가장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도움 덕분에 등록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머니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람이 될게요. 그런 글귀를 읽을 때마다 저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들이야말로 제 진정한 자식들이고 이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것이야말로 제 삶의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곤 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소송이 끝난 지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저는 새로 산 사진기를 들고 공원으로 출사를 나갔어요. 단풍이 곱게 물든 길을 따라 걸으며 셔터를 누르던 그때 저 멀리서 익숙한 인형을 발견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 사이에서 안전모를 쓰고 땀을 뻘뻘 흘리며 벽돌을 나르고 있는 사람. 바로 제 아들 성규였습니다. 3년 만에 본 아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값비싼 옷 대신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지만 예전처럼 비굴하고 나약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내는 모습에서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단단함과 건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성규가 잠시 허리를 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들은 깜짝 놀란 듯 그 자리에 굳어버렸고 저 역시 잠시 당황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성규는 제게 다가오는 대신 그 자리에서 저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죄송함과 감사함,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무언의 다짐이 담긴 인사였을 겁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향해 아주 희미하게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의 말도 만남도 필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독립된 존재로서 서로를 멀리서나마 인정해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마음이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저는 지금 지중해가 보이는 작은 해변 마을에 와 있습니다. 혼자 떠나온 한 달짜리 여행의 마지막 날이에요. 따스한 햇살 아래 에메랄드빛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미역국 한 그릇으로 시작되었던 그 끔찍했던 전쟁. 그 전쟁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자신의 존엄성과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죠. 이제 저는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오직 저 자신이며
제 삶의 행복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제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해는 저물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을 온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쩌면 제 인생의 진짜 황금기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오랫동안 행복할 겁니다.